국가를 파괴하고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범죄자가 아니라 미국 대통령이었죠. 수백만 명의 삶을 망쳤고 전쟁을 일으켰으며 경제를 박살냈지만 역사책에는 그저 실패한 지도자로만 기록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순간도 사실 그들의 잘못된 결정이 만들어낸 결과 속이거든요. 상상이 되시나요? 단 한 사람의 선택이 수십 년, 아니 수백 년 동안 한 나라 전체를 괴롭힐 수 있다는 게 말이죠. 자, 그럼 미국 역사상 가장 끔찍했던 대통령들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역사상 가장 부패한 정부를 만든 남자부터 얘기해 볼까요? 워렌 하딩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스스로도 인정했어요. 나는 이 자리에 어울리지 않아. 여기 있어서는 안 됐어 라고요. 문제는 그가 그걸 뻔히 알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딩은 1920년에 미국을 정상으로 돌려놓겠다고 공약하면서 당선됐는데 정작 한 일은 역사상 가장 부패한 행정부를 만든 거였거든요. 그는 오하이오 갱이라고 불리는 친구들을 내각에 앉혔습니다. 포커 친구들, 술 친구들, 그냥 잘 아는 사람들이었죠. 이 사람들은 정부를 마치 은행 강도하듯이 약탈했어요. 티팟 돔 스캔들이라는 게 있었는데 내무부 장관이 연방 석유 매장지를 민간 회사에 몰래 임대해주고 뇌물을 챙긴 겁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재향 군인국 책임자는 부상당한 군인들을 위한 돈 수백만 달러를 횡령했고 법무장관은 금주법 시대의 범죄자들이 활개치도록 눈 감아주면서 뒷돈을 받았다는 의혹까지 받았습니다. 하딩 본인은 뭘 했냐고요? 골프 치고 도박하고 술 마셨습니다. 참고로 금주법 시대였는데 말이죠. 완전히 불법이었다는 겁니다. 게다가 재임 중에 여러 여자들과 바람까지 피웠어요. 하딩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 적들은 문제가 안 돼. 적하고 싸우는 건 할 수 있거든. 하지만 내 친구들, 그 녀석들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자게 돼. 아마 죄책감이 점점 그를 갉아먹었나 봐요. 1923년에 하딩은 스캔들이 터지던 중에 심장마비로 사망했거든요. 그의 죽음 이후 행정부 내부의 부패상이 하나씩 드러나면서 미국 전체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하딩이 남긴 건 정부에 대한 신뢰를 손상시킨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박살낸 겁니다. 이제 나라가 불타는 걸 지켜보기만 한 남자 얘기를 해볼까요? 제임스 뷰캐넌입니다. 1857년에 취임했을 때 미국은 이미 노예제 문제로 찢어지고 있었어요. 그에게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적극적으로 행동해서 이끌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그런데 그는 제3의 길을 선택했죠. 대법원에 떠넘겨버린 겁니다. 그 결과가 악명 높은 드레드 스콧 판결이었어요. 흑인은 절대로 시민이 될 수 없다는 판결이었고 뷰캐넌은 이걸 환영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선 이제 논쟁이 끝났다고 생각한 거죠. 그는 심지어 뒤에서 대법관들한테 압력을 넣어서 노예제를 지지하는 쪽으로 광범위한 판결을 내리게 만들었습니다. 이걸로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될 거라 믿었던 거예요. 당연히 해결되지 않았죠. 오히려 북부 사람들을 완전히 화나게 만든 겁니다. 3년 후 노예제 확대에 반대했던 에이브러햄 링컨이 남부에서 단 한 표의 선거인단 표도 못 얻고 대통령에 당선됐어요. 남부는 완전히 패닉에 빠졌죠. 더 이상 국가 권력이 없다고 느낀 남부주들은 링컨이 취임하기도 전에 연방에서 탈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뷰캐넌은 여전히 대통령이었고 그는 탈퇴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연방정부가 그걸 막을 권한이 없다고 했어요. 정말 어처구니 없는 논리였죠. 뷰캐넌이 백악관을 떠날 때쯤 7개 주가 이미 나갔고 연방 요새들이 점령당했으며 미국은 남북전쟁으로 곤두박질치고 있었습니다. 뷰캐넌의 유산은 어떤 스캔들이나 나쁜 법 하나로 정의되지 않아요. 국가의 생존 자체가 달린 순간에 손 놓고 있었던 무능함으로 기억되는 겁니다. 링컨이 암살당한 후 미국은 나라를 하나로 묶을 안정적인 리더십이 절실했어요. 그런데 얻은 건 앤드루 존슨이라는 사람이었죠. 테네시 출신의 전직 노예 소유주였고 인종평등 같은 건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1866년 시민권법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 법은 노예에서 해방된 흑인들에게 시민권을 주는 거였어요. 계약도 맺을 수 있고 재산도 소유할 수 있고 법 앞에서 백인들과 똑같이 대우받을 수 있게 해주는 거였죠. 근데 이걸 막아버린 거예요. 정말 어이없는 일이죠. 하지만 의회는 참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의 거부권을 무효화시키고 수정헌법 14조를 밀어붙여서 그 권리들을 헌법에 박아넣었거든요. 그런데 존슨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는 다른 방법으로 남부를 밀어줬습니다. 수만 명의 남부연합 군인들에게 대규모 사면을 내려준 거죠. 국가에 대항해서 총을 들었다는 건 엄청난 문제인데 말이에요. 보통 정부라면 반역죄로 감옥에 보내거나 사형시킬 겁니다. 하지만 존슨은
그들의 권리를 되돌려주고 남부에서 다시 권력을 잡게 만들었어요. 그의 논리는 패배자들을 너무 괴롭히면 안 된다는 거였죠. 예상하셨겠지만 이 계획은 완전히 역효과를 냈습니다. 이게 짐 크로우 시대를 열었고 쿠클럭스 클랜 같은 조직이 자랄 비옥한 땅을 만들었으며 전국적으로 인종 갈등을 더 부채질했거든요. 의회 입장에서 보면 존슨이 기본적으로 남북 전쟁에서 이긴 의미 자체를 날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의회는 그를 탄핵했습니다. 미국 역사상 첫 대통령 탄핵이었죠. 존슨은 상원에서 재판을 받았고 딱 한 표 차이로 유죄 판결을 면했습니다. 남북 전쟁 이후 미국은 정말 혼란스러웠거든요. 증오를 넘어서서 나라를 앞으로 이끌어갈 지도자가 필요했는데 존슨은 오히려 분열을 2배로 키워버린 겁니다. 대공황 시대로 넘어가 보죠. 허버트 후보는 미국인들에게 모든 냄비에 닭이, 모든 차고에 차가 있을 거라고 약속했어요. 사람들은 그를 믿었습니다. 서류상으로만 보면 후보는 정말 화려한 이력을 가진 사람이었거든요. 자수성가한 백만장자, 인도주의자, 존경받는 공무원이었죠. 이 사람이라면 미국을 새로운 황금기로 이끌 거라고 모두가 생각했는데 대공황이 터진 겁니다. 취임한 지 몇 달 만에 주식시장이 폭락했고 후보는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철저한 자본주의자였던 그는 정부가 개입하면 상황을 더 악화시킬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뒤로 빠져서 민간 자선단체와 지방정부가 알아서 위기를 처리하도록 내버려뒀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은행들이 줄줄이 무너지고 기업들이 문을 닫았으며 실업률이 25%까지 치솟았습니다. 완전히 재앙이었죠. 하지만 결정타는 1932년 보너스 군대 시위였어요. 제1차 세계대전 참전용사 1만 5천 명이 평화롭게 워싱턴 DC로 행진했습니다. 그들에게 약속된 보너스를 미리 달라고 요구하면서 말이죠. 생존하기 위해 절실하게 필요한 돈이었거든요. 후보의 대응은 뭐였을까요? 미군을 투입했습니다.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이 이끄는 연방군이 최루가스와 탱크, 총검까지 동원해서 야영지를 폭력적으로 해산시켰어요. 폭행당한 참전용사들의 사진이 전국 신문 일면에 실렸을 때 모든 게 끝났습니다. 후보의 유산은 그렇게 완성됐습니다. 나라를 구한 영웅이 아니라 대공황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자국 참전용사들에게 탱크까지 동원한 냉혹하고 무능한 지도자로요. 이제 노예를 잡는 일을 모든 시민의 의무로 만든 대통령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밀러드 필모어입니다. 1850년에 미국은 노예제 때문에 둘로 쪼개져 있었어요. 남부는 노예제를 좋아했고 북부는 싫어했죠. 하지만 남부가 탈퇴하겠다고 위협하고 나선 겁니다. 타협을 통해 연방을 유지하려는 노력으로 필모어는 도망노예법에 서명했어요. 모든 미국 시민이 도망친 노예를 잡는 걸 도와야 한다고 법으로 못 박은 겁니다. 다시 말해서 노예가 당신 집 문 앞에 와서 물 한 잔만 달라고 해도 자유주에 살더라도 감옥에 갈 수 있었다는 거죠. 완전히 미친 법이었습니다. 당연히 역효과가 났어요. 노예제에 관심도 없던 평범한 사람들이 갑자기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면서 노예제 폐지 운동이 하룻밤 사이에 커졌고 더 많은 사람들이 급진화됐거든요. 필모어는 평화를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불에 기름을 부어서 나라를 남북 전쟁으로 한 걸음 더 밀어넣은 겁니다. 조지 부시로 넘어가 볼까요? 그는 환한 미소와 악수로 백악관에 입성했는데 역사가 그에게 상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재앙을 안겨줬습니다. 먼저 9.11 테러가 있었죠. 공정하게 말하자면 부시는 약 6개월 동안은 나라 전체를 하나로 뭉치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그 다음에 벌어진 일들이 전 세계를 뒤바꿔 놨는데 대부분 나쁜 방향이었습니다. 먼저 사담 후세인이 대량 살상 무기를 갖고 있다는 잘못된 정보를 믿고 이라크를 침공하기로 결정했어요. 나중에 밝혀진 건 그가 그런 무기를 갖고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때쯤 미국은 수조 달러짜리 전쟁에 빠져들었고 4,400명 이상의 미군이 목숨을 잃었으며 수만 명이 부상당했고 중동 전체가 수십 년 동안 불안정해졌거든요. 우드로 윌슨처럼 부시도 국내에서 미국인들의 자유를 깎아냈습니다. 2001년 10월에 애국자법을 통과시켰는데 이게 연방정부의 감시 권한을 엄청나게 확대시켜서 NSA와 FBI가 영장도 없이 미국 시민을 감시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당시에는 필요하다고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권한 중 많은 부분이 지금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까지 터졌습니다. 제방이 무너지고 뉴올리언스가 물에 잠겼는데 연방정부의 대응은 처리하고 있습니다였어요. 사람들이 지붕 위에서 구조를 기다리고 있을 때 정부는 루이지애나 슈퍼돔을 최후의 대피소로 지정했습니다. 하지만 3만 명이 몰려들었을 때 그곳은 완전히 악몽으로 변했어요. 지붕은 망가졌고 전기가 끊겼으며 화장실이 넘쳐 흘렀거든요.
완전히 끔찍한 상황이었죠. 이 전체 참사는 정부의 무능함을 적나라하게 드러냈고 부신은 그 상징이 됐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때만 망쳐놓고 끝난 게 아니라 미국인들이 지금까지도 그 결과와 함께 살고 있다는 점입니다. 프랭클린 피어스는 영화배우처럼 잘생긴 외모와 달콤한 말솜씨로 노예제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당선됐어요. 하지만 그는 빠르게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1854년 캔자스 네브래스카 법이었죠. 당시에는 루이지애나 매입 이후 아직 정리되지 않은 땅이 많았거든요. 주 경계선도 여전히 그려지는 중이었는데 캔자스 네브래스카 법이 바로 그 지역들을 정식으로 조직화한 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은 동시에 인민주권으로 각 영토에서 노예제를 허용할지 말지 결정하도록 했어요. 다시 말해서 새로 들어오는 정착민들이 투표로 정하게 한 건데 이게 특정 선 위에서는 노예제를 금지했던 오래된 미주리 타협을 뒤엎어버린 겁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노예제 찬성파와 반대파가 소총과 횃불, 성난 폭도들을 데리고 캔자스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 땅은 빠르게 혼란과 유혈 사태 속으로 빠져들었어요. 집들이 불탔고 가족들이 학살당했으며 5년간 계속된 유혈 사태는 블리딩 캔자스라는 별명으로 불렸습니다. 프랭클린 피어스는 이걸 막기 위해 뭘 했을까요? 거의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실제로는 노예제 찬성 쪽을 지지했는데 그쪽 사람들은 부정선거와 폭력으로 불법 정부를 만들었거든요. 그는 심지어 그 정부를 안정시키겠다며 연방군을 보냈어요. 완전히 미친 시대였죠. 북부와 남부 사이의 긴장을 완화시키기는커녕 피어스는 나라를 남북 전쟁으로 더 빠르게 몰아넣은 겁니다. 우드로 윌슨은 국제연맹을 지지하고 민주주의를 위해 세계를 안전하게 만들겠다는 거창한 꿈을 내세운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요. 제1차 세계대전을 이끌어낸 것처럼 꽤 괜찮은 일도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가 미국 역사상 가장 심각한 자유침해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제1차 세계대전 중에 그는 간첩법과 선동법에 서명했는데 정부나 군대, 심지어 국기를 비판하는 것까지도 범죄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그의 행정부 아래에서 2,000명이 넘는 미국인이 기소됐어요. 기자들, 노조 지도자들, 그냥 자기 의견을 말한 평범한 시민들이었습니다. 미국 민주주의의 뿌리인 언론의 자유가 전시 편집증의 무게에 완전히 짓눌린 겁니다. 하지만 윌슨은 그게 충분히 가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후에 그는 세계 평화를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최초의 국제기구인 국제연맹을 추진했거든요. 하지만 작은 문제가 있었어요. 미국을 유럽 전쟁에 끌어들일 거라는 두려움 때문에 미국 상원에서 거부당한 겁니다. 그는 믿을 수가 없었죠. 하지만 웃긴 건 국제연맹이 다른 63개 나라와 함께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단지 미국 없이 말이죠. 그래서 윌슨은 클럽 밖에서 혼자 울고 있는 신세가 됐습니다. 게다가 그는 제1차 세계대전 후 베르사유 조약으로 독일을 너무 가혹하게 처벌해서 제2차 세계대전에 씨앗을 뿌리고 말았거든요. 결국 윌슨은 자기 자신의 자아에 갇힌 포로가 됐습니다. 자기 비전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타협을 거부하면서 국내외에서 혼란만 일으킨 사람이었죠. 벤저민 해리슨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렇게 유명한 이름은 아니에요. 사실 그의 얼굴을 100명한테 보여주면 대부분 타이타닉에 나온 사람 아니야? 라고 할 겁니다. 하지만 유명하지 않다고 해서 피해를 안 끼친 건 아닙니다. 오히려 경제를 완전히 망쳐놓고는 책임도 안 지고 임기만 채웠죠. 1890년에 해리스는 맥킨리 관세법에 서명해서 관세를 거의 50%까지 끌어올렸습니다. 명분은 그럴싸했어요. 미국 기업들을 보호한다는 거였죠. 하지만 실제로 일어난 일은 물가가 치솟고 국제 무역이 붕괴했으며 농부들이 완전히 망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만으로 부족했는지 그는 첫 월급 받은 애들처럼 연방 흑자 전부를 날려버렸어요. 하지만 최악은 이 모든 게 그가 퇴임한 뒤에야 터졌다는 겁니다. 1893년 공황이 경제를 완전히 파괴시켰고 그로버 클리블랜드 대통령이 그 난장판을 수습하게 됐거든요. 전혀 공평하지 않았죠. 하지만 해리스는 이미 오래전에 사라져서 인디애나로 돌아가 책이나 쓰면서 아무 일 없었던 척하고 있었습니다. 벤저민 해리스는 범죄를 저지르거나 전쟁을 시작한 건 아니에요. 그냥 경제로 젠가 게임을 하다가 무너지는 동안 슬그머니 빠져나간 겁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황당한 케이스를 볼까요? 윌리엄 헨리 해리슨입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짧은 대통령 재임 기록을 가지고 있거든요.
1841년에 해리스는 68세였는데 당시에는 상당히 나이 많은 대통령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여전히 이 일을 할 체력이 있다는 걸 증명하려고 역대 가장 긴 취임 연설을 했습니다. 거의 2시간 동안이었죠. 이 사람은 외투도 안 입고 모자도 안 쓰고 상식도 없이 밖에 나간 겁니다. 할아버지가 스케이트보드로 킥플립 하려는 거랑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몇 주 후에 그는 심한 감기에 걸렸고 그게 폐렴으로 악화됐습니다. 오랫동안 사람들은 빗속에서 한 그 긴 연설 때문에 병에 걸렸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대 역사학자들은 백악관에 오염된 식수에서 나온 장티푸스였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봐요. 어느 쪽이든 취임 31일 후에 윌리엄 헨리 해리스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법 하나 서명하지 못했고 결정 하나 내리지 못했어요. 대신 취임 연설을 쓰는데 실제로 대통령으로 있었던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쏟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는 헌법 위기까지 만들어냈어요. 당시에는 대통령이 재임 중에 사망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무도 몰랐거든요. 부통령이 그냥 대통령 역할만 하는 건지 아니면 완전히 대통령이 되는 건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존 타일러가 나서서 나는 이제 대통령이다 라고 선언했고 모두가 그냥 따랐어요. 윌리엄 헨리 해리슨의 유산은 뭘까요? 스캔들도 없고 전쟁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한 번의 긴 연설과 백악관에서 보낸 짧은 시간뿐이죠. 평생 한 번 오는 기회를 완전히 날려버린 사람들의 명예의 전당이 있다면 해리스는 첫 투표에서 바로 헌액될 겁니다. 이 모든 대통령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그들은 단순히 실패한 게 아니라 나라를 거의 파괴했습니다. 부패와 무능, 잘못된 판단, 그리고 순수한 게으름이 합쳐져서 수백만 명의 인생을 바꿔놓은 결정들을 만들어냈어요. 하딩의 부패는 정부 신뢰를 산산조각냈고 뷰캐넌의 무기력함은 남북전쟁을 허용했으며 후보의 냉담함은 대공황을 더 악화시켰습니다. 필모어는 시민들을 노예 사냥꾼으로 만들었고 부시는 중동을 혼란에 빠뜨렸으며 피어스는 캔자스를 전쟁터로 바꿨죠. 윌슨은 언론의 자유를 짓밟았고 존슨은 재건을 망쳤으며 해리스는 경제를 무너뜨렸고 윌리엄 해리스는 그냥 죽어버렸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 교훈이 아닙니다. 이건 리더십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경고예요. 한 사람의 결정이 세대를 거쳐 울려 퍼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걸 보여주거든요. 이 대통령들은 역사책에 이름을 남겼지만 좋은 이유가 아니라 나쁜 이유로 남았습니다. 그들은 국가를 위해 봉사하라고 선출됐지만 오히려 국가를 배신했어요. 그리고 미국은 아직도 그 결과를 치르고 있습니다. 정치 부패, 인종차별, 경제 불안정, 무분별한 전쟁, 이 모든 것들이 이 끔찍한 대통령들의 결정에서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누군가 어떻게 더 나빠질 수 있겠어? 라고 물으면 이 사람들을 떠올리세요. 역사는 항상 더 나빠질 수 있다는 걸 보여줬으니까요. 하지만 역사는 동시에 우리가 과거에서 배울 수 있다는 것도 보여줍니다. 이 대통령들의 실수를 공부하면서 우리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어요. 더 나은 리더를 요구하고 더 높은 기준을 세우며 우리를 이끄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민주주의는 우리가 뽑는 사람들만큼만 강하니까요. 그리고 이 10명의 대통령들은 잘못된 선택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입니다.